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예,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 관련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예. 의미입니까? 예, 이 사건이 문제가 돼갖고 저희 법무부 출근할 때 여러 기자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물어봐갖고요. 성공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나 기소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명의 피고인에 관련해서는 구형된 형보다 더 나았습니다. 구형량이라고 하는 게 수사 검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최고로 이 정도를 선고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절반 이상의 구형보다 절반 이상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는 뭐 성공한 거고 또 공소유지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공소유지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가 잘못돼서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결을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1심 판결은 7,800억 중에 400억 정도만 환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것도 성공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만석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나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은 9월 30일 날 국무회의에선 제가 항소 상고를 제안하고 있고 주요 사건 관련해선 지휘하고 있다고 했고 제가 재심 사건 관련 항소 포기를 시키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취하시키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매일 구두 지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날 기자들 앞에서는 구체적 사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는데요.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1심 사건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짜 3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게 10월 30일 날 선고가 있었고요. 월요일 날, 주말이어갖고 월요일 날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사건 보고가 옵니다. 사건의 보고를 받고 이 사건과 갖고 뭐 중하게 선고됐거나 잘 됐군 뭐 이런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게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2, 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11월 6일인데 그때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와 있는데 예결위 끝나고 나서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오고서 이게 뭐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필요치 않겠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갖고 뭐 저희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 날 11월 7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예결위가 저녁 식사를 해서 잠시 휴정했을 때 약간 구두 보고를 이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이거는 뭐 보고라기보다도 식사 시간에 좀 얘기를 들은 거였고 그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신중한 결정하라고 3차례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뭐 신중하라기에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두 번째도 뭐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게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동의 받아들이는- 아니면은 그 받아들이는 신중한 분의 검토라는 거는 하지 의견이 말라는 아닌 것 얘기고요.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밑에 보시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만약 일선청에서도 서면으로 안 하셨죠? 일선청에서 그거 위법입니다. 이걸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뭐 자, 그런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도 따라서 항소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형량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소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이거 뭐 사실상 하고 법적인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PPT를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요.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1심 결과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벗어난다면은 업무상 배임만 남고,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지금 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완전히 무죄가 됩니다. 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은 누가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판결문을 그리고 제가 한번 이재명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이 사안을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관련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그런 말은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까? 보고받은 바가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쨌든 뭐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뭐 제가 알 수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어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400억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의 가장 큰 쟁점은 전체 추징액 중 473억을 뺀 나머지 금액 약 7,400억인데 이거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성공한 재판 맞습니까, 장관님? 이게 7,400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 수사나 기소가 문제 있었던 게 이게 3년 정도 수사 한 4년 가까운 기소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게 대장동 피고인들이 그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범죄 피해 그 배임 수재액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좀 부족하다,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7천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려고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4년에 걸친 수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된 거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2천억 정도가 추징 보존돼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시 입증을 해갖고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민사소송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법조인으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돼야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맞물린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액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죠. 그래서 형사에서 확정되고 굳고 환수하고 이를 민사 피해 당사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피해 구제를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지금 1심 판결 지금 성남도시공사가 5억 1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13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금액이 사업 전반에서 추정되는 전체 손해액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액을 확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사에서는요, 이 사업 관련해서 약 4,895억 원의 규모의 손해가 발생됐다는 검찰 기소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형사재판에서 확정돼야지 이걸 받는 겁니다. 제가 좀 안 됐지만 옛날 얘기도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2,205억 원을 추징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 원이 남았습니다. 추징 업무만 지금 28년째 하고 있어요. 고인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는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참고로 네. 전두환 대통령 추징 사건 관련 그 1심, 2심, 3심, 최종심 모두 다 추징금은 2,205억 원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항소하고 상고했는지 아세요? 검찰이 한 이유는 법리 및 공범관계 일부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7,800억 중에 400억밖에 인정 못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습니까? 항소합니까? 아니요, 항소하지 일단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2,6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추징액은 1심, 2심, 3심 다 똑같았어요. 근데 검찰은 항소하고 상고했습니다.
그때가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아니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그 사건은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이게. 다릅니까? 아니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1심 법원 판결은 전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의 어떤 증거의 증명력하고 민사성이 다릅니다. 형사성이 엄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다른 게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고요. 일부 그 2천억 검찰에서 뭐 추징 보존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또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차질이 없게 저희들도 항소심에서 더 좀 엄밀하게 사실은 입증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심판결이 지금 전면적으로 잘못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이렇게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갖고 수백억 원 되는 세금 환수 특별 뭐 기동대인가요?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갖고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냔 말입니다. 아니 법원 판결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죄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그 범죄 그 수익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무죄가 났는지 저희들이 밝혀왔고요. 그거는 무죄와 관계 없습니다. 성남도시공사에서 범죄 수익 환수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형사소송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473억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은 이게 필요적인 몰수 추징 부분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만 대답해 주세요. 위해서 2심, 3심을 통해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473억보다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아니 몰수 추징 선고가 더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건 범죄 수익의 환수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민사 소송에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여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관계없이 이미 피고인들이 중형 선고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선정에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이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국고 손실에 따른 배임죄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는 게 국민적인 판단이고 이번 여론조사라든지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 사설에도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렇게 이론을 펼쳤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불법 수익 이 7,400원을 이재명 정부가 짬짬이 해서 범죄자들에게 안겨줬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헐값에 땅을 수용당하고 집에서 내몰린 많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는가 이런 얘기가 팽배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급 이상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잘못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구태타적인 항명이라고 했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그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련해 갖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개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항소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건 저희 검찰 발전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의 의견과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는데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서 배임의 범죄 수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해서 별도로 뇌물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했죠. 근데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나눠 갔는데도 뇌물이 아니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왜 안 다툽니까? 다투지 않는다면은 향후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이 업자가 있는데 뇌물로 주고받으면은 이 처벌을 받는데 너무 친해서 너무 경제 공동체가 돼서 수익을 분배한다고 해갖고 이게 공동체니까 뇌물이 성립 안 된다는 이게 항소를 안 하셔갖고 법리로 굳어지고 판례로 굳어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업자들하고 이 공직자들하고 서로 이 법망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뇌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우리 경제 공동체로 똘똘 뭉쳐갖고 수익을 나눕시다. 그러면은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판결에 대해서도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너무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안이고요. 법원 판결 내용에서도 이건 뇌물이라기보다는 그 사전에 둘이 공모해갖고 수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포섭되는 부분이다. 배임죄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개로 뇌물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장관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장관님은 이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시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신데 이게 검찰과 법무부는 다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있다라는 그런 핑계로 돌리시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 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어떻든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어쨌든 당 부를 갖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예, 우리 정성호 장관님, 7,400억 원이 무조건 국고에 기속돼야 되는 돈이었는데 기속이 안 된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대로라면 어떤 사건의 대상이 되는 돈의 금액이 나오면 그 돈이 어떤 판결이 나오든 무조건 국고에 기속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7,400억 원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검찰의 공소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게 명확하게 이게 그 당시 배임죄가 될 때는 성립될 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예. 우리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그 연장에 있습니다. 표적 수사, 조작 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찰 라인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항소 포기 사례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예,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무죄가 나갖고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잖게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장동혁 의원도 그렇게 했고요. 장동혁 의원의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그렇게 했고 지난달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를
검찰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고 결국은 정치 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정치수사, 조작수사 해도 된다고 믿고 오랫동안 그렇게 온 검사들이 검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청 해체 정당성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라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검사 얼마나 있었습니까? 검찰 개혁 후에 언젠가 검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안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반발이라면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검찰 스스로 과거의 정치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또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같은 것을 끊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12.3 계엄에 흔들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듯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 흔들릴 국민이 없다는 것, 12.3 계엄이 대한국민에 의해 진압됐듯이 정치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망동도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계신가요? 네, 예, 지난 9월 3일 김건희 씨가 종묘 막무리에서 사적인 차담회 가진 사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이렇게 사적 차담회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지시로 차담회 당일 CCTV를 껐습니까? 네. CCTV가 문화유산 지키는 아주 기본 안전장치인데 이렇게 주요 인사 방문 시에 녹화 중단한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궁이나 능을 관람할 때도 국가유산청장 또 국능유적본부장 허가 이런 게 있어야 하고 또 국가원수 등의 공식 일정 아니면 사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김건희 씨 또 남편 윤석열 대통령 함께 경복궁 근정점 방문했을 때 임금 의자에 착석하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경회루, 덕수궁, 석조전,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내부까지 무당 방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 훼손이 윤석열, 김건희에서 그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또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묘 인근 지역에 대해서 오 시장이 초고층 빌딩을 개발하면서 종묘를 또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함부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것이 본업입니까? 서울시는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종묘의 시야와 주변 경관은 재래의식의 공간적 영속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므로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제한해서 시각적 조화를 유지한다고 공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용 급조 치적 쌓기 대권놀이를 위해서 서울의 안정과 문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유네스코 공고도 무시하고 지방정부가 일방적 개발 논리로 국가유산을 훼손할 때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국가유산청에서 2006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협의했고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부터 갑자기 조례를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는데 한 게 뭐가 있냐. 이걸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 하고 있는데요. 한강버스 사고 내용을 국감에서 숨겼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밝혀진 게 16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거. 근데 이제 훼손하면서 오 시장이 내놓은 논리가
종묘가 있는데 초고층 빌딩이 있으면 더 돋보인다 이런 논리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운상가 주변에는 아직도 지금 저층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유산들도 있고 우리 지역이라든가 서울시 유산도 많고요. 또 거기 북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경복궁이라든가 장도궁 종묘협회는 세계인들이 지금도 수백만 명 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앞에다가 그것도 바로 180도 길만 건너면은 종묘 길 건너면은 되는 바로 앞에다가 40층 건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예. 종묘는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 아니겠습니까? 종묘의 어떤 장엄함, 신성함은 주변의 창덕궁, 창경궁 등 전통 공간과의 경관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이 되고 또 그 아름다움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앞으로 수천 년을 갈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계신가요? 네. 예,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소연입니다. 지난번에 임은정 검사장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주요 인사로서 검찰개혁 5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현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이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포획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때 불편한 신기를 노출하셨죠? 뭐 바로는 크게 뭐 그래서 그때 말씀 안 보니까 임문정 검사장이 사람은 보기는 봤으나 좀 제대로 잘못 본 것 같다. 오히려 우리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이런 분들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을 빨리 해체시키려고 하는 주요 인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그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는 다르시죠? 저는 뭐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지지자나 당의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찰 해체라기보다도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수사 기소권들, 전 이걸 좀 분할해갖고 권한의 오용.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한부 목숨인 검찰을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필두로 아예 현 시점으로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검 차장이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요. 대검 차장이 또 왜 법무부와 대통령실 관계를 고려했다. 요즘 검찰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하는 그런 검찰입니까?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검찰입니까?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은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정성호 우리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우리 차관님이 보자, 외교부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죠. 우리 법안 소위 심사할 때 행정부에서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법안 소위 때는 보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는 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맥락에- 법무부 장관님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소리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자체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도 보지 않고요. 더 보이지 않는 위선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그 7,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 1등에게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가부 장관님,
나오셨나요? 우리 내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천억이거든요. 네. 그만큼 7,8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대한민국 부모들이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이 왜 범죄자 일당에게 돌려줘야 되는지 국민들은 그게 제일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죠. 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타 기관의 결정에 그 대해서 논평하는 구체적인 것은 좀 사실관계를 어렵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공수처가 지금 왜 있습니까? 고발장 접수된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예. 만일 들어온다면은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공수처를 자꾸 없애자, 폐지하자, 있을 만한 조직에 왜 예산을 넣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존재의 가치를 좀 보여주세요. 네, 고발장 그 접수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뭐 접수되면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꼭 고발장이 접수가 돼야 됩니까? 왜 인지를 안 하십니까? 인지 사건으로 수사하시면 되죠. 네, 하실 겁니까? 뭐 그런 부분 저희들 그 고발장 접수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총리실 나오셨습니까? 총리실. 1차장 나와 있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헌법 존중 정보 혁신 TF 만든다면서요. 예. 이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이제 내란이 이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좀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좀 공직사회 정리나 공직 사회를 어떻게 정리하자는 겁니까? 저는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거는 정치 보복 TF고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적폐청산 아니냐? 제2의 적폐청산.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특검 등에서 별 효과가, 별 성과가 없으니까 직접 칼을 빼댄 거다. 그리고 이게 과거 적폐청산과 뭐가 다릅니까? 이 행정급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급박을 통해서 공무원 군기 잡기, 줄 세우기 아니냐.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급박하고 그런데 행정부도 지금 못 믿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는 하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저한테는 그래 들리거든요. 정말 일당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여한 공직자들이 승진 명부에 들어 있다든지 그런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문제 제기가 결국은 있기 내 편 때문에 속 남은 편 부분에 속아내고 대해서 내 편 짧은 보호하겠다는 거 기간 동안 아닙니까? 이야기는.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공직 사회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공무원 사회를 갈라치기를 합니까?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민생과 경제 성장에 빨리 저희 정부가 뭐가 지금 앞서나가기 행정부가 위해서.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작용을. 최대한 부작용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찰청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기획조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청장 직무대행은 행안위 참석 중입니다. APEC 행사 치른다고 고생하셨는데요. 겉으로는 경호나 경비에 큰 사고, 안전사고가 없어서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시죠.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원등 경찰관들은 저렇게 화가 날 거예요? 제가 얘기를 오기 전에 국회 앞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사진전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열이 받아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관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죠. 1년 동안 준비를 했다면서요. 경찰청 APEC 기획단도 만들고 모든 준비를 했다면서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10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국민 주권 정보의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명감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격이다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격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숙소입니다. 다음. 저기 뭡니까 도대체? 기획조절실장은 저 가봤어요? 예, 저는 현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저런 러브 모텔이 저옵니다. 이러고도 지금 경찰에서는 APEC 행사 잘 치렀다고 자평을 합니까? 유 대형도 7월 30일 날 갔다 왔고요. 김민석 총리도 아마 6번인가 갔다 오셨다 하대요. 10번요. 10번 가서가 뭐 했습니까? 그때 드러난 것만 보셨어요? 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저런 것조차도 점검을 안 해주십니까? 10번 가면 뭐합니까? 10번 가면. 총리께서도 그 점검하실 때 예. 경찰이나 소방이 예산 문제로 저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여러 차례 지시를 지시하면 하셨습니다. 뭡니까? 안 따르는데 지금. 그래서 행안부 장관 나오셨습니까? 안전본부장님. 네, 행안부 장관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보고 오셨어요? 가셔가지고. 꼭 몇 년 전에 잼버리 사태 난 거 비슷합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실제로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렇습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준비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절실장님. 예, 의원님 그 숙소는 경주뿐만 아니라 그 포항, 울산, 대구 등에 한 1만 개 정도의 객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모양이 납니까? 왜? 예, 실내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생겼던 문제인데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지나간 걸 저거 어떻게 보완을 해요? 여기 있는 국무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 딸이 공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런 푸대접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요. 군에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님,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되나 보급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될 수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명확하게 저거는 보급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그냥 유감의 표시만 하고 다음에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고요. 그러한 경찰관을 지켜줘야 되는 게 국가고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과거에 경찰에서 이런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20년, 15년 전쯤 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니 내가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받아봐야 국민들한테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알 건데, 내 자신이 최상의 서비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지금 마찬가지예요. 경찰관, 현장에 있는 경찰관한테만 친절하게 해라, 정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정말 최상의 어떤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드려서 신뢰를 확보해라 라고 하지만, 내 자신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그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 결국 그게 국민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요. 국민들만. 그런데도 지금 경찰 지휘부든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행안부에서 오셨죠, 차관님? 네. 이거 경찰청에만 맡겨 놓을 겁니까?
저희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평안부에서 하겠습니다. 직무감사를 해보세요. 직무감사를 하셔서 정말로 뭐가 잘못됐는지, 예산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공면 여부 규정에 의해서 뭐 1인당 숙박료 7만 원, 뭐 식비 8천 원, 만 원, 뭐 이런 규정이 과연 지금 현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맞는 규정인지 또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했기에 그 동원된 10,000명이나 넘는 동원된 직원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느냐. 네, 저희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 기재부도 나오셨고 다들 나오셨는데 이건 경찰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다들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복 부서인 경찰, 군인,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내가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만큼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좀 더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는 어떤 경각심 내지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안부도 뭐 나서야 되겠지만 같이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반성도 하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퉁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 유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나왔을 때 민중기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잘 조사를 좀 잘 해주세요 하니,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수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경찰 어디서 합니까? 구체적인 수사 그 기관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종로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선서에 맡기지 마시고 서울청이든지 국수본에서 직장을 하세요. 이 부분을 왜 종로서로 넘깁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국수본에 충분히 그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 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서울청 광수단에서 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또 말씀을 드려야지. 공수처에서 이걸 안 보십니까? 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는 그냥 고소고발만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기관입니까? 물론 이제 고위공직자의 뇌물 범죄라든지 이런 네. 부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가 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념해서 저희들 또 그 고위공직자 범죄가 있는지 항상 그런 부분 살피겠습니다. 예. 예, 법무부 장관님, 지금 이제 대장동 건에 대한 항소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저는 대장동 건 하면 가장 먼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장동 건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예컨대 계약금을 걸고 그 증거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망가졌을 때, 그때 이제 부실 대출이라든가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가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당시 대검의 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잖아요. 예. 윤석열 씨가 저축은행 모든 비리에 대해서 다 수사를 했으면서도 이 대장동 건만은 비켜나갑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 가서 윤석열 씨를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고 오면 된다라든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이 당시에 그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과장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불법 대출, 부실 대출, 또 이게 커미션까지 들어간 대출 아니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실질적인 오너의 친인척인 조우영한테 20억 돈을 줘서 이 천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대출을 받은 민간 사업자가 그걸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윤석열이가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 민간업자로부터 그 권리를 다시 뺏어서 저축은행 피해자 부산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민간업자, 처음에는 이강길 씨였죠. 이강길 씨로부터 남욱이라든가 지금 정민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 권리가 넘어와서 이 대장동 건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 당시에 이 불법 행위는, 범죄 행위는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 혹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안 하고 유기를 했을 때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수사를 해서 이 대장동 건으로 인한 민간업자들의 불법 수익을 그 당시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던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어쨌든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시 파악해 봐야겠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그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얻어서 그걸 공공에 썼을 텐데 그때 당시 성남시 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거를 반대를 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국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마치 국민을 위한 척, 7천억이 마치 뭐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포기한 척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마저 불러일으킵니다. 그 전으로 더 돌아가면 이 대장동 건 원래 LH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걸 당시 국민의힘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LH가 민간개발업자 경쟁하지 말라고 해서 LH가 손을 떼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줬고, 또 성남시 그때 국회의원 국민의힘 신땡땡 그 동생이 업자들한테 억대의 돈을 받아서 신땡땡 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서 이거 대장동권에서 LH 손 띄라고 그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를 포기시켜갖고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계약금 심어놓고, 그래서 이게 민간업자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서 민간업자와 그다음에 유동규와 정민용이라든가 그들의 불법 카르텔 이 고리를 밝혀내는데 최선을 했으면 벌써 수사 끝났고 기소했고 재판 판결 나왔고 수익 환수했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이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376번에 압수수색하고 계속 털고 엮으려다 보니까 사건이 이상하게 돼갖고 지금 법원에서도 야 검찰 너희들이 계산한 불법 수익 그거 맞지 않아. 이재명 당시시장하고 이 업자들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라고 판결문에도 적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별건 수사로 진행하고 있는 FC건, 대장동건, 또 여기 이번에 무죄 나온 이해충돌 관련된 청탁금지법 다 이거 별건 수사고 압수수색
불법이다라고 해서 증거로 아예 채택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증거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해갖고 무죄 나온 거를 항소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수사할 때부터 그렇게 불법 수색, 별건 수사로 인한 수색으로 증거 능력이 다 날라갔는데, 그럼 본인들이 수사를 덮고 과잉 수사하고 인권 침해 수사하고 실질적인 뇌물을 받은 유동규는 봐주면서 구형 낮춰주고 이렇게 수사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뭘 지금 항소를 갖다가 뭐 안 한 걸 갖고 이 난리를 치는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부산저축은행 그 피해자들이 정말 땀 흘려서 번 돈 묻어놓은 거 그거를 갖다 불법 대출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윤석열은 그거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대통령까지 되고 이 수사를 갖다가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을 부산저축은행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점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 아직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추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은 개별 추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민사적으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하면 공동 불법행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얼마를 나누어서 추징하는 것보다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만들어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불법행위로 환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민사소송 가압류 다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한 2천억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되어 있고요. 검찰에서도 2천억 정도 몰수 추징 보전을 이미 해놨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뭐 몰수 추징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 가능한. 그래서 지금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등이 그 돈을 지금 빼다 쓸 수 없는 구조 예,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 막아놓고 다 잠궈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형사 판결 혹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가 그걸 환수해서 다 그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일단 뭐 검찰이나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체 수익이 다 이게 몰수 추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50대 5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 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이 그 피고인들에게 수익이 가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업무상 배임이 유죄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갖고 좀 더 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수익은 이미 다 묶어놓져 있습니다. 가압류가 몰수 추징 보조를 통해 다 묶어놓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장이 신상진 국민의힘 시장이죠. 지금 검찰에서는 2024년도에 이 불법 자금의 범위 배임 액수를 갖다가 확장을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1심 판결 나니까 지금 그때서야 가압류 액수를 갖다가 확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에서는 최대한 가압류를 많이 해서 어쨌든 불법 수익이 불법 행사자에게 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놔야 되는데 장관님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대장동 건을 보면 항상 비교가 되는 게 LCT 건인데요. 부산 LCT. 2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업자가 수천억 혹은 1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LCT 건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그 책임자는 잠깐 구속되었다가 나왔고 또 당시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이죠. 억대 뇌물을 받았음에도 그 역시 그냥 그것으로 인한 형만 살다 나왔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들이 검찰입니다. 이 대장동 건도 흐트러진 게 사실 박영수 전 검사장이 윤석열의 아빠라고 불리는 멘토라고 불리는 박영수 검사장이 개입을 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의 불법 행위를 싹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서야 정의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어서 이중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런 국민의힘의 어떤 비난에 연연하지 마시고 평소 업무대로 신조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뭐 대장동 그 피고인들이 1심 판결대로 또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요. 또 걱정하시는 범죄 수익 환수 관련해 갖고 항소심에서도 또 필요한 자를 더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네.